자, 조차가 파헤진다. 정치 이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절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1회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1%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40% 돌파하나 했는데 또 떨어진다 이런 반응인데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 3.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먼저 일단은 리얼미터 조사는 항상 ARS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 또 3.1%의 응답률이 지나치게 좀 낮은 부분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보수층, 진보층, 중도층의 어떤 비중을 잘 고려한 이렇게 배분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저는 중도층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 중도층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잘모른까지 포함하면 거의 2,530명의 거의 절반가량이 전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시 못하는 분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월 3주차부터는 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 일간 경향들을 보면 화수목 3일 동안은 내려오는 포인트가 엄청 1.7% 포인트에서 3.0, 3.4% 포인트씩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8% 거의 9% 가까이 떨어졌다가 겨우 금요일에나 조금 회복해가지고 올라간 거 보면 저는 그 사이에 아마 김건희 여사 그 처가 땅 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정폭되면서 지지율을 좀 갉아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사교육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교육 없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외에도 또 오염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 특히 전 국민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문제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저는 근데 정부 여당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윤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되게 보수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무너진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하면 보수의 거의 이 철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9.8% 10% 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되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60대 같은 데서도 거의 5.2%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내려앉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조금 보수 결집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반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도 오염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자체는 사실은 조금 소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시지요. 저는 그런데 이제 수능 킬러 문항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많은 것에 비해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집은 여전히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제 그래도 이 지금 3몇 퍼센트 포인트 떨어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지층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염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 그 특혜의혹도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좀 보수의 핵심 지지층들이 조금 떨어져 나갈 가능성에 대한 좀 경고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한 게 결과를 잘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였는데 다 떠나가지고 그게 충분했느냐. 너무 비공개로 됐다거나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된 답을 안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가 박하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답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국제기구의 관료 혹은 사무총장이니까 책임자로서 어쨌든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듣기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듣기 싫은 얘기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어떤 중간적인 선에서 관료적인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야 뭐 출생 자체가 제가 볼 때 외교관 출신이고 뭐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니신 거고 그다음에 IAEA에 일본이 맡긴 것들은 이건 그냥 용역 과제인 겁니다. 그걸 뭐 특별히 국제기구의 어떤 객관화된 그런 공정한 어떤 그런 조사라고 저는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저라도 그 용역 과제 마치고 보고회 하고 마지막 결과를 확산하고 할 때 당연히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 자체를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한번 뭐 크게 논란을 겪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앞서 뭐 차재훈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 진행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수입해서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이 세계 무역기구 제소 뭐 이런 수산물 수입 재개에 압박할 경우에 글쎄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것도 수입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EU에서도 이제 수입하려고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갈 거다. 그리고 네. 정부도 아마 저는 그런 수순을 뭐 밟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방류가 뭐 결정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 정부가 그걸 일본의 모든 결정들 그다음에 IAEA의 모든 보고서 내용들을 다 존중하고 뭐 배려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근데 이건 뭐 WTO 가서 다시 한번 해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저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설득의 논리가 없어져 버린 건데 그걸 정부가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살피기는 하겠지만 네네. 적절한 시점에서 아마 일본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총선이나 뭐 향후에 전국에 미칠 영향들을 좀 파악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부는 적어도 그렇게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예.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상대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종의 비유를 한다면 면죄부 같은 게 주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수입을 제한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원산지 표시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부산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라든지 또는 수산물 자체에 대한 그런 측정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국민 보건을 시키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네네. 예, 지금 나토를 찾은 윤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할 건데 결국 뭐 여기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제를 다루겠지요? 네, 뭐 상식적인 선에서 할 겁니다. 네, 뭐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놓고 거기에서 강조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뭐 잘됐다 이런 얘기는 없을 거고요. 그럼 뭐 어떤 점에서는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취급함으로써 예사롭게 만드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그런 언급이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우리 국내의 일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국제적인 어떤 한태평양 지역의 어떤 그런 도서국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염려를 정부가 나서서 전달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안 할 거다. 결국은 일본이 했던 그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일정한 존중. 네네. 그렇지만 약간의 이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약간 유감의 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뭐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런 전향적인 어떤 그런 저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놓고 보면은요,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서국가가 14개국이나 이렇게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서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줬으면 뭐 다른 나라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더 타오를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뭐 다 통과돼서 이제 첫삽 뜨면 되는데 그 옆에 무슨 땅이 있다고 나오고 그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 되자마자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장관이 나와서 했단 말이죠. 원희룡 장관이. 조금 그런 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도 지냈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고 완전히 끊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간 지나면서 지금 오히려 잘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저는 대통령에 보이는 충성심 명확하게 보여졌다. 저는 그게 원래 원희룡 장관의 목표였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희룡 장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의 내리속에 나를 보살펴주는 분 뭐 이렇게 찍혔을 가능성이 각인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아마 좀 계산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머리는 워낙 잘 돌아가시니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꼼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프레임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저는 발버둥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정치적으로 하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근데 뭐 지금 이 정부의 모든 내각과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모든 사안들을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근데 통상적인 그렇죠. 해결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무마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해 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문제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물타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뭐 전 양평구수나 이런 분들의 땅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섞어버리는 거죠. 이건 프레임 전환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든 돈도 있고 한데 이게 장관 한마디로 이게 백지화가 되고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그런데 법적으로는 심각히 아마 문제가 그렇게는 있다고 안 될 봐야죠. 거고요. 네, 결국은 시간 가면서 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건데 지금은 하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다툼의 과정 혹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건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단 좀 말이에요. 과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뭔가가 있나. 그런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시선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죠. 과연 원희룡 장관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게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네, 예. 뭐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 서울 지역에 뭐 어디 총선을 나가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한편으로는 아니요 원희룡 장관은 빨리 잘리고 총선 준비하고 나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근데 그런 이런 생각이 좀 식으로 해서 들었어요. 만약에 뭐 잘렸다 이런 뭐 어떤 이력을 갖추는 게 뭐 그래도 뭐 그게 좋을까요? 어디 본인한테? 가도 되는 지역을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걸 낙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건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바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네. 관점에서 저는 자기한테 닥쳐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통상 하듯이 질질 끌려가서는 이거는 그냥 자기 무덤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아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둘 수 있는 초강수로 이걸 돌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스탠스를 그러니까 취하지 정치인 않았나 출신 싶습니다. 장관들 이렇게 보면 장관을 계속하거나 관료를 계속할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그렇죠. 좀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화려한 장관은 모습으로. 한 1개월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네. 다시 컴백해가지고 내가 1인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직만 건 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본인 입으로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방도 좀 계속 나오지 공천을 않을까 이미 싶습니다. 그 자기가 했던 말은 이미 부정당했어요. 이미 그 지난번 몰랐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상임입니까 어디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딱 걸린 거죠. 뭐 정치인의 말 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진짜 정치 생명을 걸었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방송 수신료 결국 이제 분리징수하기로 어제 했는데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10월부터 고지서가 분리돼서 나온다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대로 가다가 다시 헌법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 소원으로 KBS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지 근데 않습니까? 명확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분리징수하면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사람들 안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낼 거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그런 특별법 그런 법률 개정을 통해
통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막아 나가게 된다면은 이건 민주당은 저는 사활을 좀 그 문제로 해결을 해야 근데 될 이제 거다. 10월부터 시행돼 가지고 분리징수하면 헌법소원이라는 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분리징수돼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얼마가 다달이 나오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거는 법으로 안 된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내던 돈, 그러니까 돈 안 내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묶어서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적인 반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적인 반감은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국민적인 반감으로 잃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KBS가 이렇게 분리징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냥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잃게 되는 것하고 정치적 계산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마타도를 통해서 뭐 정부 여당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하고 대립각을 명확하게 벌일 수 있는 게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간에 명확하게 다른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즉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는 걸로는 저는 유효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분리징수를 할 경우에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안 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안 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KBS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귀찮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NHK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계속 안 내가지고 징수원이 찾아가면 네, 네. 우리 집에 KBS 텔레비전 징수원을 없다고 하고 만들어요. 집에 없는 척하고. 그런데 시민단체 뭐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아니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그 운동을 벌일 수도 있는 거죠.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통해서 글쎄요. 저는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법적 투쟁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건 민주당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근데 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TV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되게 연령이 높은 층들이시거든요. 막 그런 것들도 그렇게 돼서 이제 귀찮게 만들고 이러면은 또 그게 정치적으로 그죠. 나를 그러니까요. 귀찮게 이게 만드는 정치 주체가 누구냐 이게 돈 이렇게 문제이기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줬다 빼고 뺐다 주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가지고 아니 지켜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9개월을 앞두고 선전포고하듯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뭐 정치적 보십니까? 부활, 개인적인 정치적 부활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말하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코온 그런 정당에 대하여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예. 그런 걸 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내년 총선을 향해서 본인의 입지를 스스로 세워가는,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심지어는 야당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뭐 본인을 띄우기 위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문정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걸 받았다.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찍혀 있는 대중들에게 각인돼 있는 이미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이제 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도 정치를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 광진이나 이런 데 나오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다음 공천에서 이재명계에 대해서 보내는 뭐 어떻게 보면 러브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산에 이제 황보승 의원 국민의힘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한 이 부산 중령도 지역이 지금 네네. 내년 부산 총선 격전지로 떠올랐더라고요. 뭐 어떤 근데 상황이? 거기는 기존에 그 야당에서 쭉 이렇게 출마를 해오셨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사 출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갖고 현재 열심히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뭐 두 분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예컨대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던 김비호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비서관하고 했죠. 그다음에 또 그 위원장 박 위원장하고 아마 두 사람이 이제 기존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뭐 꿰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김철원 전 영도구청장 또 지금 새로 포럼을 띄우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영도가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격전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누가 갈지 모르는 굉장히 좀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부산이란 지역에서 민주당 내의 경선이 좀 주목되는 곳. 그렇죠.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은데 충영도가 사실 황보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 경선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 왜냐하면 같아가지고. 그 중영도는 네. 묶여졌지만 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유권자의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 현재 여당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막 넉넉하게 당선된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 다시 말하면은 야당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는 지역이고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의 그 분포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영도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변해왔죠. 그래서 원도심구들 중에서는 가장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들의 이반이 조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예보가 정확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데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거 좀 예보가 틀려가지고 비가 안 오면 참 좋겠지만은 오면 너무 한꺼번에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 조심조심 다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갈차짐의 18,192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